그렇게 부동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거는 아닙니다. 그때 금리가 15%, 20%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제 금리는 정상의 궤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처럼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금리 절대 못 내립니다. 이제는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꼴을 봤거든요. 부동산 담당하는 기자, 부동산 담당하는 팀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업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반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주택시장 위기는 언제였냐 하면 코로나 시기였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댕경제연구소 선댕 소장입니다. 이정우 센터장님 모시고 경제 이슈 브리핑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요즘 갈수록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좀 떨어지고 예. 일본 짱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다시 좀 나오기 시작해요. 예. 국내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세이고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은 뭐 올해 내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대신에 보면 하락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올해 초 작년 말 같은 경우에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한 주 동안에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0.8% 정도씩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 서울 지역이. 네. 근데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죠. 0.8%면 한 달에 3.2% 정도 떨어지는 거고. 사실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떨어지는 연간으로 네. 따졌을 때는 내려갈수록 이제 뭐 똑같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폭이 주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년 되면 한 30% 정도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속도로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2월 두 번째 주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지난주까지는 하락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났다가 이런 형태이거든요. 네. 이제서부터는 아마 안정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뭐 12월 달 이때까지는 매주마다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형태였고, 네. 그 다음에 1월 초에 대책을 내놓으면서 줄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늘어나서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치가 되면 매주마다 그런 정도씩 이렇게 하락을 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마이너스 0.4%를 중심으로 하는 정도에서 매주마다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하락의 속도가 조금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러는 거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많이들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네. 금리가 그렇게 부동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 아닌가요?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네. 그게 부동산을 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럼요. 거죠. 네. 근데 네. 그게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까라고 따져보면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금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형태였죠. 네. 그거 이외에 왜 이제 부동산을 움직이는 게 금리도 있고 경기도 있고 소득도 있고 정책도 있고 수급도 있고 뭐 이런. 그런데 네. 수급하고 정책은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니까 결국에 이제 소득하고 경기 이런 부분들인데, 2000년대 들면서부터 소득하고 경기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 네. 워낙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예, 그렇죠. 근데다가 이게 2000년 이후서부터 보면 워낙 낮은 금리와 그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게 이 금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그때 금리가 15%, 20%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경기나 소득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인 거죠. 이번에 아무튼 어떻게 보면 특수한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이 이제 금리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금리는 정상의 궤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올해 한 해 내내 우리나라 3년물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3.5%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뭐 부동산 재테크 관점에서 이제 계속 좀 방송을 하듯 뭐 일부 유튜버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초부터 2009년 10월까지는 또 집값이 많이 반등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부양책을 내어놓으니까 봐라 뭐 약효를 발휘했지 않냐. 어려운 시기 한참 지나고 나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어려울 때 사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고 5% 정도였던 미국의 금리를 0.25%까지 바로 한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내렸죠. 유동성 무진장 많이 풀고.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 이럴 때의 부동산의 그 상승이 2007년도 말이나 2006년도 말에 그 고점을 넘지를 못하는 형태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락의 그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정도, 15년 정도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이게 어렵고 이제 지금에서 사게 되면 뭐 이런 얘기를 그걸 하는데,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처럼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금리 절대 못 내립니다. 이제는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꼴을 봤거든요. 네. 자, 연준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금리 굉장히 크게 내렸다가 두 번 당했잖아요. 한 번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0%까지 내렸잖아요. 1.0%가 그 당시에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였습니다. 네. 미국 대공황이 6년째 됐을 때에 1.0%까지 내렸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미국의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또 금리를 내려서 0.25%까지 내리고 막 돈 풀고 그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무튼 난리가 아닌 형태가 됐잖아요. 네. 특히 연준 입장에서는 보다 더 뼈아픈 거는 작년도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연준이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준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더 뼈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야 금리를 무조건 내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이 책무나 그다음에 기관이 존립하는 가장 큰 거는 통화가치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금리를 막 내리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이미 체감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지 못해요. 시간만 되면 항상 강하게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금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면 금리를 인하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어려운데 자 그게 2008년도 이럴 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비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라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런 형태로서 가격이 움직여서 또 회복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 남이나 전부 다 엉터리이긴 마찬가지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망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매 휩쓸려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나 해대고 맨날 주가 오르면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뭐 입 달린 놈 전부 그 얘기하고 이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비교적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던 건 선대인 소장이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교수들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연대 한문도 교수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얘기했지 부동산 그 시장 내에서 맨날 부동산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계속 오른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설업계 하고 친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부동산 펀드 때문에 예.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기자들 수준도 진짜 엉망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부동산 담당하는 기자, 부동산 담당하는 팀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업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진짜 우리도 엉터리지만 이 바닥은 진짜로 완전히 이건 뭐 저는 엉터리들의 천지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가 옛날에 주식을 배울 때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딱 하나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주가는 계속 올라야 되는 거지? 아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왜 주가는 계속 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양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쭉 듣고 있어 보면 제가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부동산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맨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 절대 신뢰하지 않고 당신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전쟁이 나도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해관계가 그쪽으로 있다 이 말인 그렇죠. 거죠. 부동산을 분석하고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절대 중립적이거나 그 다음에 올바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 절대 없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동산 담당하는 기자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취재원들부터가 다 이제 그런 뭐 건설업계, 부동산업계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이다 보니 세뇌를 하는 거죠. 세뇌 당하는 거죠. 네. 뭐 좀 유식한 용어로 뭐 인지적으로 이제 포획 당한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흔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네, 한국이 참 깝깝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한 2.6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집값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 2.3배 이상 올랐다가 이제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붕괴가 올 것 같으니까 제로 금리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로 사실은 이 쿠션을 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유동성 사이클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한 4, 5년 이상 내리막길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여건이 안 좋은데 금리 인상만 좀 멈춰도 집값이 금방 오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진짜 믿으면 되게 큰 탈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2015년, 16년 이때에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말 2022년도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한 6년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거에 젖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게냐면 시간 나고 떼날 때마다 부동산은 상승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으면 그 다음에 바로 꺾어서 쭉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가격은 그런 형태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2020년도에 주가가 이제 막 상승을 해가지고 3천을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1년도 초가 되면 막 빠른 속도로서 올라와서 3,100포인트 정도 됐다가 6월달, 7월달 이때 되면 3,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떨어질 때에 많이들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젖어 있었으니까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어쩌고 쭉 하면서 그러니까 바닥만 잡으면 그 다음에 막 이 얘기를 했죠.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바닥이다. 이제 한번 봐라 3,000 다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2,300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반등을 하니까 또 그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거기에서 떨어져서 2,150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7,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가격이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부동산 그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무시하고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V자 형태로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작년도 기록했던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하락이 주춤해지고 바닥을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오죠.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물립니다. 거기서 또 물리고 물리죠. 조금씩 네. 조금씩 이제 내려오기 네.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그 했을 때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결국에 언제까지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뭐 기대도 없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옆으로 쭉 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30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가격을 봐온 사람으로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센터장이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편향에서 깨는 되게 중요한 방법은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예, 그렇죠. 외환위기 직후에 사이트실 V자 반등을 했었는데 예, 91년 초까지 올랐다가 그게 이제 96년까지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조정받고 오를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외환위기 오면서 바닥이 지하 1층으로 그렇죠. 꺼져버렸잖아요. 예, 예. 이제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V자 반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 예, 예.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지금도 이제 7, 8년 올랐다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더구나 금리 수준도 높고 경기도 당분간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한다라는 것은 정말 헛소리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35년 동안 주식시장을 봤는데 가장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게 언제냐?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98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한 300포인트 정도였었거든요. 코스피가. 99년도 6월 달이 되면 주가가 1050까지 올라갑니다. 8개월 사이에 주가가 350%가 올라갑니다. 그때 주식 부자들 엄청 그렇죠. 탄생했죠. 코로나 네. 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이거는 양도 아니고요. 네, 네. 그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했었는데 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요. 300포인트라고 하는 게 최저 내려갔을 때 280포인트였거든요. 네. 280포인트면 어느 정도냐? 그때 하나증권 우선주가 100원이었어요. 100원. 5,000원짜리 기준으로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쌌겠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널려있는 형태였었어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네.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호황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의 분기당 그 경제 성장률이 1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IT 버블이 최대한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끌고 가는 힘도 굉장히 셌고요. 네. 그 다음 스텝에 2000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2001년도, 2002년도까지 1차적으로 IT 버블이 터졌고 두 번째 9.11 테러가 났고 이러면서 금리를 6%에 있었던 거를 1%까지 끌어내렸어요. 미국의 연준이. 네.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올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지금이 그렇습니까? 지금이 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번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합성에 맞지 않아요. 최소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2023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2024년도에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형태가 될 거냐. 그거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3%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거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이 거의 12%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5년 정도서부터 따져서 1.0% 정도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형태인 거죠. 자, 여기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3년물 국채 수익률은 2.5%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은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지 않는 한은 그런 형태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 외환위기가 나고 그 이후에 왔던 모양 이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요때에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하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네. 부동산은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요. 네. 한번 따져보시면요, 코로나19가 나기 전에
그때 그러니까 2019년도 말 정도서부터 코로나19가 나기 전인 2020년 2월 정도까지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울 지역의 실거래 가격으로 아파트 상승률이 1%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상승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거래 가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면으로는 거의 1%도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때의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유동성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튀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 그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정상의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의 형태로서 가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실리는 형태가 안 됩니다. 그런 비정상이 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 시장이 이렇게 막 위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위기이지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예. 일반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주택시장 위기는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기였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루 자고 나면 그렇게 폭등하는데 그게 위기였지. 그리고 국민들 주거 불안 측면에서 얼마나 위기였냐.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그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언론들의 프레임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건설업계 관점에서 예. 그래서 자꾸 집값 내리면 이거 위기다. 위기 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른바 위기가 오면 니네들 다 같이 다쳐. 다 같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결국은 해주는 건 뭐냐면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 가진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보조해주는 행위를 그렇죠. 지금 하고 예, 있는 예, 예.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아니,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시리즈들을 내고 있는데 예, 예.